첫째 시간에 우리가 중요하다고 했던 게 뭐였습니까? 권리 변동 중요하다고 했고, 그 다음에 단독행위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과 효력 요건 중에서 효력 요건에서 자 당사자는 뭐가 됩니까? 권리 능력, 의사 능력,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되죠. 자 일단 적어봅시다. 다시 좀 정리를 하면서 가볼게요. 성립 요건 다시 한번 볼게요. 성립 요건은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당사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목적, 그 다음에 의사표시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맞나요? 이렇게 됐을 때 법률행위는 뭐 한다고요? 성립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당사자는 뭐 한다고요? 권리 능력, 의사 능력, 그 다음에 행위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은 이제 여기서 이제 들어가는 내용이 요겁니다. 목적은 뭐 돼야 되고 확정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실현 가능해야 되고, 그 다음에 적법해야 되고, 사회적 뭡니까? 타당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목적은 확정, 가능, 적법, 사회 타당성. 요걸 배운단 말이에요. 요걸 배웁니다. 자, 이거 봅니다. 그래서 확정입니다. 확정부터 볼게요. 네. 뉴스에 보니까 지금 이란이 공격을 했대요. 이란이 지금 미국 기지에 하여튼 폭탄 떨어뜨린 것 같은데. 자, 이란 없으시겠어요? 모르겠어요. 지금 심각할 것 같은데. 조금 그렇게 이제 긴급 회의를 한다는데 뭐 부수겠죠, 그냥. 내가 부수겠죠. 자, 우리는 부수더라도 뭡니까?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상관이 없어요. 공부만 열심히 했으면 됩니다. 자,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근데 뭐가 올라가겠습니까, 이제? 기름값이 올라가겠죠. 오늘 집에 가기 전에 만땅 채워놓았어요. 만땅. 아시죠? 저도 갈 때 만땅 일어나야 돼요. 만땅 뭔지 알죠? 가득입니다, 가득. 일본 말로 만땅. 일본에 여행 가니까 뭡니까? 일본 애들이 만땅 하더라고. 저거 우리나라 말인데 할 때 말이에요. 일본 말이에요. 일본에 가니까 그 진짜 만땅하더라고요, 얘들이. 갑시다. 그래서 이제 확정됩니다. 확정부터 볼게요. 확정은 언제까지 확정되냐면 이행기까지입니다. 이거 적어 놓으시면 돼요. 이행기까지 확정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있으면 된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가능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실현 가능해야 되는데 이 가능은 좀 이따 보기로 하고, 자, 지금 확정부터 체크하고 갑시다. 자, 책에 보시면은 32페이지 타이틀이 목적이 뭡니까? 확정이죠. 기본서 얘기하는 겁니다. 32페이지 목적의 확정 첫 번째 줄 것이고, 법률행위 목적은 법률행위 당시에 확정되어 있거나 찾습니까? 실현할 당시에 이행기까지 확정될 수 있으면 된다. 이 포인트가 어디입니까? 이행기까지 확정될 수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정이 안 되면 뭐라고요? 무효입니다. 무효. 그 다음에 2번에 별표해 놓으시고요. 이게 시험에 2번 나왔던 판례입니다. 보겠습니다. 매매계약에 있어서 그 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특정될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줄 것이면 됩니다. 핵심이 여기 있어요.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특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있으면 족하다. 그래서 밑에가 대표적인 예가 분양권입니다. 뭐라고요? 분양권. 예. 분양권은 뭡니까? 2022년도에 건물 지어준대요. 32층 중에서 20층을 준대요, 내한테. 근데 지금 건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는데 그 계약은 뭐라고요? 유효입니다.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뭡니까? 분양계약도 나중에 구체적으로 확정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해져 있죠? 그 분양계약은 뭐라고요? 유효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2번, 동그라미 2번에 별표해 놓으시고, 그 판례는 반드시 우리가 아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목적의 가능으로 갑니다. 가능. 첫 번째 줄 것이고, 목적은 어떻게 됩니까? 실현 가능해야 됩니다. 실현 가능해야 돼요. 그 다음 밑에 가서 이제 가능과 불능의 판단 기준 나와 있죠. 네. 첫 번째 줄. 무슨 통념으로 한다고? 사회 통념입니다. 자, 우리 판서 노트의 5페이지입니다. 판서 노트 5페이지 한번 보세요. 판서 노트. 목적이 불능하냐 가능하냐는 무슨 통념으로 한다고 타이틀에? 사회 통념으로 결정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갑하고 을하고 이제 계약할 때부터 이제 내용이 들어갈 겁니다. 일단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는 어떻게 한다고요? 사회 통념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밑에 우리 책에 갑니다. 이제 책에 가면 줄거나 쪽에 사회 통일을 결정하고 동그라미 2번 가서 동그라미 2번은 그럼 가능한지 불능인지는 언제를 기준합니까? 법률행위 성립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줄 것이면 되고 그래서 이제 나오는 게 불능의 종류가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이 나옵니다. 원시적이 뭐예요? 처음부터. 자, 우리가 이제 처음 취득은 뭐랍니까? 원시 취득. 처음부터 불능을 원시적 불능이라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내용을 이제 들어갑니다. 판서 노트는 몇 페이지입니까? 5페이지 갈 거예요. 자, 갑시다. 우리가 이제 계약할 때 X 부동산을 1억에 뭐 팔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5월 1일 날 계약을 했어요. 근데 계약할 당시부터 여기 목적물이 이미 소실하고 없습니다. 없는데 매매 계약을 체결하는 놈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살다 보면 희한한 놈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있다.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이 계약은 어떻게 됩니까? 이 계약은 처음부터 불능이죠. 목적물이 없는데 계약을 했으니까 처음부터 불능이죠. 무슨 불능이다? 원시적 불능입니다. 원시적 불능이다. 원시적 불능입니다.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무효다 이 말이에요. 원시적 불능 무효. 됐어요? 이 계약이 뭐가 된다고요? 무효예요. 목적물도 없는데 계약을 했기 때문에 무효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됐을 때 민법상으로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을 물을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파소도 돼 있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데 이때는 무슨 이익 배상한다고요? 신뢰 이익을 배상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은 이 사람이 이 사람 말을 믿고 신뢰를 해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왔다 갔다 하는 경비가 들어가고 대출을 받고 이자를 딱 내고 돈 준비가 갔더만은 목적물이 이미 부서지고 없대요. 미치부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이 사람에게 어떻게 됩니까? 책임지라고 해야 되잖아. 그걸 만들어 놨다고 이랬을 때 535조에 만들어 놨어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서 네가 책임을 져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들어갔던 무슨 이익을 신뢰 이익을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신뢰 이익은 뭐가 들어가는데 경비나 대출이나 이자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이런 내용을 달라고 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원시적 불능이지만 또 어떻게 일부가 아니고 전부가 불능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시적 불능이면서 전부 불능일 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으로서 의리가백에 신뢰이익을 달라고 청구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렇게 해서 이제 묻기 위한 계약 체결상의 과실 묻기 위한 요건이 성립 요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무슨 불능일 것 적어놓습니다. 원시적 불능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갑이 이제 채무자인데 채무자는 어떻게 됩니까? 이 목적물이 부서지고 없다는 걸 지는 알잖아. 알거나 또는 알 수 있어야 됩니다. 아기가 알거나입니다. 과실은 알 수 있었어야 되고 그런데 을은 어떻게 됩니까? 을은 상대방이죠. 상대방은 어떻게 됩니까? 믿었었는데 과실이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신뢰의 배상을 청구하는 거죠. 그래서 선의이고 무슨 과실입니까? 무과실입니다. 선의이고 무과실입니다. 됐어요? 자 이렇게 했을 때 의리가백에 무슨 이익 배상한다고요? 신뢰이익을 배상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거는 파소노트 74페이지 참조 이렇게 적어놓으시고 요거 뒤에 가면 또 본단 말입니다. 자 파소노트 74페이지 한번 펴보세요. 74페이지 저 뒤쪽으로 가서 타이틀이 뭡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인데 성립 요건이 첫 번째 무슨 불능일 것? 원시적 불능이고 두 번째 채무자 갑은 악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되고 을은 믿었는데 과실이 없었는데 선의이고 무과실일 때 을이 갑에게 무슨 이익 배상한다고요? 신뢰이익을 배상한다. 밑에 나와 있죠? 여기 내용을 뒤에 가면 다시 상세하게 배운단 말입니다. 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거기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옆에다 타이틀에다가
몇 페이지 참조해 놓습니까? 5페이지 참조 또 해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서로 나중에 한 달 뒤에 또 그 뒤에 하거든요. 한 달 뒤에 그 계약 체결상 과시責할 때 다시 또 5페이지 가서 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드릴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계속 반복을 많이 하는 게 좋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발적 불능으로 갑니다. 자, 지금 뭐였습니까? 목적물이 부서지고 없는데도 이미 소실하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했단 말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처리한다고? 계약 체결상의 과시 책임에 의해서 무슨 이 배상한다고? 실내 배상한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5월 15일 날 박살이 난 거예요. 뒤에 박살났죠? 무슨 불능입니까? 후발적 불능입니다. 후발적 불능. 후발적 불능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유효죠. 이제 요거 제 설명 들어갈 거예요. 계약 체결할 때도 체결할 때 처음부터 박살나고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하면 무슨 불능이라고? 원시적 불능이라고. 계약은 무효죠. 근데 계약 체결할 때는 있어 없어? 있는데 뒤에 박살났잖아. 그럼 이 계약 자체는 뭐예요? 유효지. 그래서 후발적 불능은 뭐라고요? 유효다 이 말이야. 그랬을 때 요때 이제 갑이 이제 채무자인데 갑의 귀책 사유. 자, 갑의 귀책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로 나눕니다. 그러면 이 목적물 박살난 이유가 누가 박살냈다고? 갑이 박살냈느냐 아니냐 이 말이에요. 요거는 이제 뭡니까? 태풍이라든지 지진으로 박살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뭡니까? 뭐라 한다고 이걸? 위험 부담이라고 부른다 이 말이에요. 이거 뒤에 배우고. 자, 일단은 누가 박살냈다고? 갑이 박살냈어요. 그러면 한번 물어볼게요. 6월 1일 날 되면은 잔금을 주고 이전 등기를 해주기로 계약서에 적혀 있는데 6월 1일 날 이 사람이 5월 15일 날 박살내가지고 6월 1일 되면 이전 등기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그러면은 이거 내 채무를 이행할 수 있다 없다? 없어. 무슨 불이행? 채무 불이행. 하면은 따라 나오는 게 뭐라고요? 계약의 해제와 손배입니다. 계약 해제하고 무슨 배상 청구할 수 있다? 손배를 청구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럼 누가 한다고요? 얘가 박살내 붙잖아.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전 등기 할 수가 없으니까 무슨 불이행이다? 채무 불이행. 그래서 채무 불이행 중에서도 이행 불능입니다. 박살나기 때문에. 아시겠죠? 그럼 뭐 한다고요? 계약 해제하고 손해내 생긴 만큼 돈 내놔라고 할 수가 있답니다. 오케이? 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채무 불이행이야 계약 해제와 손해 책임 물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둘 다 잘못이 없어. 태풍 지진으로 박살났습니다. 네? 이렇게 됐어요. 어제 같은 경우도 뭐 갑자기 뭐 바람 많이 불어서 넘어가고 이런 경우 있잖아요. 태풍은 아니지만 바람 많이 불었잖아 어저께. 근데 온도는 어저께 뭐 제주도는 23도까지 26도까지 올라갔대요. 제주도는 26도까지 올라가가지고 그 뭡니까 개나리가 피고 뭐 난리도 많은. 예? 개나리 피고 뭡니까 벚꽃은 아니고 뭐 개나리 피고 뭐 하여튼 뭐 피던데 많이 피던데 벚꽃 뭐 봄에 피는 꽃들이 막 피더라고요 지금. 예? 26도까지 올라가면 거의 겨울이 아니고 뭡니까 여름에 가깝다고 해야 되죠. 여름에 비 오면은 온도가 됩니까 26도입니다. 어제 좀 이상했죠 날씨가. 네, 좀 이상했죠. 저도 좀 이상했어요. 어제 가니까 날씨가 이상하더라고. 네. 하여튼 뭡니까 지금 그렇다. 그래서 태풍 지진으로 예를 들면 바람 불어가지고 이게 뭡니까 박살났다는 말이에요. 지진 나고 박살났어요. 이랬을 때는 둘 다 잘못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래서 이게 위험 부담이라고 부르는데 이랬을 때는 어떻게 되냐? 서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둘 다 잘못이 없기 때문에. 근데 이미 계약금 줬죠? 그럼 요건 어떻게 됩니까? 반환을 해야 됩니다. 반환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위험을 채무자가 위험을 부담한다는 게 원칙이고 예외가 채권자 위험 부담이 원칙인데 요거는 뒤에 가서 배웁니다. 요거는 몇 페이지냐면은 77페이지 참조되어 있죠? 네, 77페이지 참조 이렇게 놓으시고 요 77페이지 잠깐 한번 넘겨보세요. 77페이지. (77페이지) 보니까 타이틀이 무슨 부담입니까? 위험 부담 맞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다가 몇 페이지 참조해 놓습니까? 5페이지 참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더 구체적인 내용은 그때 가서 배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거기까지 내용. 밑에 태풍, 지진 뭐 이렇게 다 돼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5페이지로 오셔서 이거를 이제 배우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 들어갑니다. 요 파트에서 이제 뭐 파트에서 여기서 뭡니까?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 위험 부담의 내용이 시험에 5번 나왔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5번 정도 나왔어요. 정확하게 하면은 뭐 작년까지 합치면 6번 정도 나왔는데 요게 이제 뭡니까? 3번 내지 4번 나왔고요. 요게 이제 2번 나왔습니다. 시험에.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6번 정도 나왔는데 자, 여기서 왜 이게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자, 일단 여러분이 이제 공인중개사 자격증을 땄습니다. 땄어요. 따고 난 다음에 살다 보면 이런 놈들이 있다 그랬잖아. 목적물이 이미 부서지고 없는데 계약하는 놈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 이런 애들은 어떻게 됩니까? 형법상은 사기죄를 고소해야 됩니다. 그럼 민법상은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목적물이 없는데도 부서지고 없는데도 계약했잖아요. 무슨 불능이라 해야 됩니까? 원시적 불능이다. 얘가 물으러 오면은 얘가 이제 뭡니까? 을이 여러분일 때 물으러 오면은 여러분이 해줘야 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원시적 불능이다. 그 계약은 뭐 해야 돼요? 무효고. 그 네 잘못이 없잖아. 믿었잖아. 선이고 무과실이고 처음부터 불능이고 임마는 알면서 박살냈단 말이야. 맞죠? 알면서 목적물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단 말이야. 재수한 과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니는 얘한테 무슨 일 배상할 수 있다고 설명해야 됩니까? 신뢰의 배상 청구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 있는데 하면 537조에 보면 있다. 535조에 있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말이 잘못 나와서 이해해 주시고 갑자기 잘못 나올 수도 있지 뭐. 그래서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물을 수 있다. 무슨 일 배상할 수 있다고요? 신뢰의 배상 청구할 수 있다.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신뢰이익이 뭔데요 하잖아. 그럼 어떻게 설명해 줘야 돼 또. 대출, 경비, 이자 정도로 반환 청구할 수가 있다. 알겠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는 정도.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계약 체결하고 난 다음에 5월 15일 날 이 사람이 관리 잘못해가지고 박살이 났어요. 그러면 얘가 찾아와서 또 뭐랍니까? 아니 등기를 못 받았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고.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사람은 갑은 이행을 해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채무 이행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안 되기 때문에 계약을 해제하고 무슨 배상? 손배를 청구할 수 있단 말입니다. 아시겠죠? 누가 박살냈다고? 갑이 박살냈어. 갑이 잘못으로 박살냈단 말이야. 그럼 이행할 수가 없잖아. 맞죠? 그러면 채무 불이행에 의한 계약 해제와 손배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설명해 줘야 돼. 누구 있대? 을에게. 알겠죠? 그 다음에 박살났는데 5월 15일에 박살났는데 뭐 때문에 박살났다고? 태풍 지진으로 박살났어요. 에? 포항 지진같이 박살났어요. 그럼 둘 다 잘못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둘 다 잘못이 각각 을이 잘못이 없잖아. 무슨 부담이다? 위험 부담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둘이 보고 너 둘 다 잘못이 없으니까 계약이 없었던 상태로 돌아갑니다 라고 해줘야 돼. 아시겠죠? 이거 뭐라고? 위험 부담이라 하는데 그런데 이제 뭡니까? 을이 뭐라 하냐면 내가 이미 줬던 계약금은 어떻게 되는데 물어보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미 줬던 계약금은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럼 이자 붙입니까? 물어보거든. 이자는 안 붙인다. 이 말. 왜? 둘 다 잘못이 없으니까. 아시겠죠? 이렇게 설명이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 위험 부담은 537조입니다. 537조. 아까 저거 이제 500 요거는 계약 체결서 가지고 생기면 535조. 위험 부담은 537조 내용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뭡니까? 기본적인 내용이고 요 구체적인 내용은 여기가 뒤에 가서 채권부 가서 여기 다시 또 합니다. 언제 한다고? 한 달 뒤에 합니다. 한 달 뒤에. 아시겠죠? 자, 요런 내용들을 책에 정리해 놨습니다. 책에는 간략하게만 해놨습니다. 자, 봅시다. 32페이지. 불능의 종류 나와 있습니까? 자, 불능의 종류. 원시적 불능 나와 있습니까? 첫 번째 줄. 성립 당시부터 그 신원이 불능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줄에 원시적 불능인 경우에는 무효이고 찾았습니까? 네, 그리고 무효 행합에 당해놓고 그 다음에 또 행합해 놓으세요. 계약 체결상의 과실 책임이 문제가 될 수 있다. 됐습니까? 이게 533조가 아니고 535조입니다. 535조. 우리 그 법조문 한번 보세요. 우리 법조문 나갔었잖아. 됐죠? 나갔었죠? 자, 535조 한번 해보세요. 법조문 나왔잖아요. 못 찾는 거 아니에요?
535조 돼 있죠? 네. 535조. 21페이지입니까? 네. 535조죠. 계약 체결상 과시 책임. 맞아요? 네. 그럼 이 법조문 여기 잘못 표시됐네요. 533조 돼 있죠, 그게? 네? 네, 이게 535조 문제입니다. 이 사람이 잘못된 것 같아요. 법조문이. 533조가 아니고 535조예요. 확인했죠? 네, 됩니다. 그래서 이제 535조에 계약 체결상 과세에 물을 수 있다. 그래서 533조가 아니고 535조입니다. 오타가 생긴 거예요. 고치시고. 그 다음에 이때 가서 이제 후발적 불능이 있습니까? 후발적 불능. 일단은 성립할 당시에는 목조물이 매매가 목조물이 있었어 없었어? 있었고 성립했잖아 계약이. 후에 박살났습니다. 후발적 불능은 유효다 무효다? 유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 있습니까? 세 번째 줄에 줄 것이고 후발적 불능인 경우에는 법률 자체는 뭐라고? 유효. 후발적 불능 형합해놓고 유효에 형합했다 해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채무자의 기책 사유 여부에 따라서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이거 나오죠.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위험부담의 문제가 된다. 이해됐습니까? 네, 그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옆에 페이지 가서 전부 불능이 있고 일부 불능이 있습니다. 자, 우리 판서노트에 한번 보세요. 5페이지 보면은 전부 불능일 때 원시적 불능이면서 전부 불능일 때 계약 체결상 과세에 물을 수 있고 일부 불능일 때는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일부 무효나 담보 책임 물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안 됐습니까? 되어 있죠. 자, 그래서 밑에 갑니다. 책에 33페이지에 양갈로 2번 전부 불능인데 첫 번째 줄 끝에 가면 중간에 보면은 원시적으로 전부 불능일 때는 바로 밑에 줄 거에 계약 체결상 과세에 물을 수가 있다. 후발적 전부 불능일 때는 뭐라 그랬습니까? 유효. 후발적 불능 유효죠? 채무 불이행이나 위험부담 문제 된다고 앞에 했던 거고요. 일부 불능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 말이야. 그럼 세 번째 줄 가시면 일부 무효 법리 쳐놨습니까? 갈로에 돼 있잖아. 네. 일부 무효 법리나 그 다음에 밑에 마지막 줄에 다음 줄 담보 책임 문제가 된다. 됐죠? 요 내용을 우리 판소 때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책에 있는 내용의 핵심을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의 가능 여부에 대해서 불능 가능 여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갈게요. 처음부터 불능이다. 무슨 불능이다? 원시적 불능이고 저럴 때는 계약 체결상의 과세에 물을 수 있고 실내에 배상한다는 거. 후발적 불능은 유효입니까 무효입니까? 체결할 때는 있었고 뒤에 불능됐잖아. 유효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갑의 기책 사유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있으면 채무 불이행 책임, 없으면 위험 부담으로 다룬다. 됐어요? 내용 정리 끝났습니다. 됐죠? 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옵니까? 목적의 적법성으로 갑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뭐예요? 적법이에요. 적법. 적법. 적법입니다. 우리 판서노트는요, 몇 페이지냐면 6페이지입니다. 6페이지. 판서노트 6페이지. 폈습니까? 네, 목적의 적법이에요. 적법. 우리 타이틀에 적법이라는 것은요, 타이틀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강행법규 위반되면 된다 안 된다? 판서노트 보시면 돼요. 적법이라는 것은 강행법규 위반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강행법규 위반되면 안 된다. 이게 뭐라고요? 적법이다 이 말이에요. 정의가 뭐라고요? 적법의 정의가 뭐라고? 적법이 법에 적법해야 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강행법규 위반하면은 안 돼요. 아시겠죠? 그러면 강행법규가 뭔지 임의법규가 뭔지를 알아야죠. 무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강행법규부터 보는 거예요. 강행법규 다른 말로 강행규정이라 합니다. 알겠어요? 그 다음에 임의법규 다른 말로 임의규정이라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은 이제 들어갈 건데, 강행규정은요, 정의가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와 관계가 있는 규정입니다.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와 관계가 있는 규정이에요. 이게 정의입니다. 그런데 임의법규는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와 관계가 없는 규정입니다. 됐어요? 나중에 책에 줄 걸 때 이 내용 나옵니다. 아시겠죠? 미리 뭡니까? 필기할 내용을 미리 정리를 딱 해주고 내용 설명해주고 책에 보면 줄 거면 됩니다. 그게. 아시겠죠? 근데 왜 줄을 또 어디 거라고 하고 몇째 줄 줄 거라고 하느냐 하면은 저번에 설명했죠? 이거 어디 줄 거라는 얘기 안 해주면요. 전부 책에다 다 줄 거 있습니다. 그 줄 다 끊는데도 동그라미 막 치고 있는데 중요하지도 않는데 막 동그라미 쳐 있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시간 몇째 줄에 줄 거라고 하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만일에 3월 달에는 또 다른 사람들 막 오잖아요. 3월 달에 또 학생들이 많이 오거든요. 그러면 책을 좀 빌려달라 할 적에는 그냥 빌려주면 안 돼요. 여러분이 뭡니까? 기득권이 있어요. 아시겠죠? 커피 한 잔을 얻어오면서, 밥 한 끼를 얻어오면서 자, 빌려주고 이렇게 해야 돼요. 아시겠죠? 네. 존재감을 나타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아시겠어요? 네, 그렇게 해야 됩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제 빌려줄 수는 있는데 뭐 해야 된다고 또? 커피 한 잔 주라고 해야 돼요. 커피 한 잔.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필기 이 내용도 우리가 저 앞에 했던 사람들 다 적어놨죠? 네, 요거 이제 복습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 읽어보셔야 되고.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게요. 강행법규는 정의가 뭐라고?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관계가 있는 규정이 강행규정.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관계가 없는 규정을 임의규정이라 한단 말이에요. 요 관계가 있으니까 배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제 배제특약은 뭐가 됩니까?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됩니다.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배제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임의법규는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와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배제해도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됐습니까? 책에 이거 다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강행규정은 또 어떻게 나눕니까? 효력규정과 단속규정으로 나눠집니다. 자, 그러면 효력규정은요. 사법적 효력까지 무효로 만드는 겁니다. 사법적 효력까지도 무효가 되는 거. 이게 효력규정이고, 단속규정은 사법적 효력은 뭡니까? 유효인데 단지 뭐 되는 겁니까? 처벌이 되는 겁니다. 처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요 효력규정의 종류는, 자, 우리가 이제 첫 번째 이제 명의신탁 금지 규정. 명의신탁 금지 규정. 이게 이제 뭡니까?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에요. 명의신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자, 이렇게 됩니다. 실명법이라죠. 그래서 자, 명의신탁 금지 규정은 뭐 금지했는데 그 규정을 위반하면 뭐가 됩니까? 무효입니다. 그래서 명의신탁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무효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제. 우리 아까 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 받을 때 반드시 토지를 거래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구일 때는 반드시 뭡니까? 시장, 군수, 구청장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허가가 있어야 그 매매 계약이 뭐가 됩니까? 유효가 됩니다. 허가 없으면 무효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공익법이네요.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필기 다 돼 있죠? 네, 처분 시 주무관청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허가가 있어야 됩니다. 자, 다시 할게요. 공익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할 때 주무관청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허가가 있어야 되는데 허가 없이 처분한 행위는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됩니다. 예를 들면은 울산에 근로복지공단이 울산에 있죠. 네. 근데 원래는 영등포에 있었어요. 영등포 있었어요. 근데 있는데 자, 이걸 처분하고 지방으로 내려왔잖아요. 울산 내려왔잖아요.
거기서 내려왔다. 그러면 내려올 때는 반드시 주무관청이 어디입니까? 노동부 장관에 뭐가 있습니까? 허가 있어야 돼요. 허가. 노동부에 허가 있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기본재산 처분할 때는 주무관청에 뭐가 있어야 된다? 허가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갑니다. 자, 네 번째로 갑니다. 그 다음에 이자 제한법입니다. 지금 이거 적고 있는 게 21회 때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지문으로. 이자 제한법에서 우리 법정 이자가 최고 한도가 얼마입니까? 24%거든요. 24%를 초과해서 받았다. 이 초과해서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뭐가 됩니까?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네, 초과해서 받는 건 무효고. 다섯 번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중개수수료 들어봤어요? 자, 우리 중개수수료인데 100만 원 받아야 되는데 150만 받았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100만 원은 유효. 초과 부분은 무효입니다. 이거 똑같아요. 초과 부분은 뭐가 된다고?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중개수수료 규정은 뭐라고요? 대부분이 무슨 규정이다? 효력 규정입니다. 됐어요? 자, 이 정도만 우리가 정리를 해주시면 돼요. 자, 더 밑에 더 있는데 이 정도만 일단 정리를 하시면 돼요. 이게 기출 내용이 나왔던 내용이니까 이 정도 정리를 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단속 규정에서 중요한 내용이 나옵니다. 단속 규정. 단속 규정에 보면은 중간 생략 등기 나옵니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있죠?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보면은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 그럼 중간 생략 등기가 뭔데? 내가 갖고 있는 이 토지를 을에게 넘겼는데 등기를 했다 안 했다? 안 하고 처분을 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중간자인데 이 중간자는 어떻게 됩니까? 좋죠? 왜 좋아요? 등기 안 하니까 세금도 안 내고, 맞죠? 예, 양도소득세도 안 내고 넘겨봅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많이 했단 말이에요. 미등기 전매행위 들어봤어요? 예, 이제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 법을 만들어가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을 만들어서 뭐 하더라고요? 처벌하더라고요. 처벌은 하는데 이 매매계약들은 뭐라고요? 유효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매매계약은 유효인데 처벌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사법적 효력은 뭐가 되는데? 유효인데, 매매는 유효인데 처벌이 되더라. 이게 뭐예요? 단속 규정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은 또 비슷한 게 뭐가 냐면 경찰법규. 예, 미성년자에게 술 팔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면 영업정지 당하잖아요. 무슨 말이죠? 그거 처벌도 됩니다. 그러면 뭡니까? 미성년자가 먹었던 거는 돈 계산해야 돼, 안 해야 돼? 해야 돼요. 해야 돼. 그건 유효인데 뭐 된다고? 처벌이 됩니다. 무슨 말이죠? 처벌됩니다. 그 다음에 행정법규. 행정법규에는 뭐가 있습니까? 무허가 음식점에서 음식 파는 행위는 뭐 됩니까? 무허가 처벌은 돼도 파는 행위는 뭐예요? 유효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무슨 규정이 난다? 단속 규정이 난다. 그래서 처벌은 되는데 매매계약 사법적 효력은 뭐라고요? 유효입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이거 하고 다시 또 정리해 줘야 돼요. 그냥 쑥 지나가면 또 잊어버리더라고. 다시 할게요. 자, 우리가 적법이란 게 있어요. 자, 적법이란 건 뭡니까? 무슨 법규 위반되면 안 된다고? 강행법규, 강행규정 위반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야. 그럼 강행법규가 뭔데? 강행규정이 뭔데? 선량한 풍속, 사회질서 관계가 있는 규정입니다. 있기 때문에 배제하면 안 된다 안 된다? 안 돼. 배제특약은 무효가 됩니다. 임의법규입니다. 임의법규는 선량한 풍수 사회질서 관계가 있다 없다? 없는 규정이니까 배제할 수 있단 말이야. 그 약정은 유효. 그러면 효력 규정은, 자, 일단 강행 규정은 효력 규정과 단속 규정 나오는데, 효력 규정은
사법적 효력까지도 뭐로 하는 겁니까? 무효로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받아야 되는데 허가받지 않았다. 그 매매계약 사법적 효력은 뭐가 됩니까? 무효. 명의신탁 금지 규정. 명의신탁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한다고. 하면은 무효가 됩니다. 공익법인의 기본재산 처분 시에는 주무관청이 허가가 있는데 허가 없이 파는 행위는 무효가 되고요. 이자 제한법에서 이자를 초과해서 받는 부분에 대해서 뭐가 되고 무효가 되고 중개수수료도 초과해서 받으면 뭐가 된다고요? 무효가 됩니다. 이런 것 등이 뭐라고요? 효력 규정이고 단속 규정은 가장 중요한 게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입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상 중간 생략 등기 금지 규정은 매매 사법적 효력은 유효지만 뭐 된다? 처벌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이게 이제 뭡니까? 뭐에 관한 내용이다? 적법에 관한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을 책에 보면서 줄 긋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몇 페이지냐면은 33페이지죠. 맞나요? 33페이지. 33페이지 갑니다. 목적의 적법성. 자, 첫 번째 줄 중간쯤에 가면은 강행법규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는 것 돼 있습니까? 의미한다 이 말이에요. 그거입니다. 그게. 그럼 적법이라는 것은 뭐에 위반되면 안 된다? 강행법규 위반되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법규의 종류, 임의법규와 뭐가 더 강행법규가 있는데 옆에 갈래가 다 돼 있죠. 임의규정, 강행규정 돼 있죠.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임의법규는 선량한 풍속 사회지수 관계가 없는 규정. 그러면 강행법규로 밑에 가면은 선량한 풍속 사회지수 관계가 있는 규정입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있는 규정입니다. 그래서 구분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아셔야 될 게 뭐냐. 밑에 보면은 어디로 가냐. 동그라미 2번 있죠. 강행 규정에는 뭐가 있다고요? 단속 규정과 다음 페이지 보면 효력 규정이 있거든요. 그러면 일단 단속 규정에 줄 끊읍시다. 단속 규정.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돼요. 위반자는 일정한 처벌을 받으나 사법적 효력은 뭐라고? 유효다. 그게 무효가 음식적 나왔었죠. 무효가 숙박 없어 했었죠. 이런 내용들이 이제 그 내용이고 다음 페이지 효력 규정 나와 있습니까? 이걸 위반하면 뭡니까? 사법적 효력이 뭐가 된다고? 무효가 되는 규정을 말합니다. 줄 것이고. 그래서 이제 밑에 단속 규정과 효력 규정에 이해가 있습니까? 있죠? 자, 그래서 효력 규정에 단속 규정에 보시면 단속 규정에 보면은 4번 있죠, 4번.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있는데 3번하고 4번만 우리의 포인트예요, 포인트. 3번이 뭡니까? 중과생활 금지 규정,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 제2조 2항 나와 있죠. 이거 무슨 규정이다? 단속 규정. 4번이 이제 최근에 나왔던 내용인데 국민주택의 전매를 제한하는 주택 건설 촉진법 있죠. 자, 이때는 이제 전매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면은 처분은 되지만 매매는 유효입니다. 그 3번, 4번이 별표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옆에 페이지 가서 효력 규정이 있습니까? 1번 별표죠. 1번 중개수수료를 초과하는 부분.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가서 2번은 참고하시고 3번 갑니다. 국토 이용에 관한 법률입니다. 국계법인데 지금은 이제 부동산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지금 바뀌었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놨는데 3번 토지 거래 뭐가 됩니까? 허가받은 거, 허가받은 거. 그다음에 4번에 공익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있죠. 주무관청에 뭐가 요하는 거? 허가를 요하는 거 설명드렸고요. 그다음에 밑에 가서 8번 있습니까? 네. 8번. 그 사립학교의 기본재산 처분할 때도 주무관청에 뭐가 있습니까? 허가 있어야 되고 9번 명의신탁 있죠? 네, 명의신탁 위반했을 때도 무효가 된다. 그거 체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보시고 그거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밑에 판례들 많이 있죠? 네. 자, 요거 이제 첫 번째 판례 요게 판례보기에 별표 넣으시고 밑에 판례 우리가 이거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중간생략 등기는 처분은 되지만 사법적으로 뭐라고요? 유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두 번째 줄 줄 것이고 끝에 일정한 목적 범위 내에서 그 다음부터 줄 건데 형사처벌되도록 되어 있으나 순차 매도한 당사 사이의 중간생략 등기 합의에 대한 사법적 효력까지 무효라고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그럼 사법적 효력은 뭐라고요? 유효다 이 말이에요. 요게 중요한 판례입니다. 그 다음에 옆에 판례복이 나오는데 첫 번째 판례복이는 그냥 참고만 보시고 두 번째 판례복이 있습니까? 네. 자, 그게 별표해 넣으시고
법령에 정한 한도를 초과해서 중개수수를 받으면 어때요? 초과 부분은 뭐가 된다고? 무효가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얘기예요. 그 내용은 어디냐면은 위에서 5번째 줄 가면은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하에는 찾았습니까? 네. 거기 줄 건데 법령에서 정한 한도를 초과해서 중개수수를 받으면 초과 범위 내에서는 뭐라고요? 무효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네. 그리고 이제 그 밑에 그 판례는 이거는 중개사법에서 나오지 우리 시험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너무 들어갔단 말이야. 아시겠죠? 네, 넘어가면 돼요. 자, 그러면 넘어가서 이제 강행법규를 위반하면 뭐가 된다고 그랬습니까? 무효입니다. 무효. 무슨 무효다는 게 현관표 놓으십니까? 절대적 무효입니다. 그 추인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그라미 2번에 별표 넣으셔야 돼요. 동그라미 2번. 별표 2개 해놓으시고 어떤 내용이냐? 시험에 2번 나왔어요. 강행법규를 위반한 자가 스스로 강행법규 위반된 계약의 성립을 부정하거나 무효를 주장할 수도 있다 없다? 있답니다. 주장하는 것은 실체 위반된다고 볼 수가 없다는 얘기가 주장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즉 그 줄 꾸면 되겠네요. 강행규정을 위반한 자가 스스로 강행규정에 위반된 계약이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이제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가 이제 증권거래법이 있습니다. 우리 아까 효력규정 있죠? 어디냐면은 앞에 한번 보시면 박스의 34페이지에 효력규정 있죠? 박스에 6번 증권회사와 고객사의 투자 수익 보장 약정 있죠? 이거 뭐라고요? 효력규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이 이제 뭐합니까? 여러분이 이제 주식을 하러 간다. 지금 주식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큰일 납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쟁입니다. 전쟁. 아시겠죠? 주식 좀 잠시 잠깐 오세요. 아시겠죠? 예. 자, 봅시다. 뭐 주식 잘 알지 못해가지고 잘 모르지만 그럴 것 같아요, 느낌이. 자, 봅시다. 우리가 이제 증권회사 가면은 투자 상담사가 나와 있습니까? 나와 있습니까? 있죠. 투자 상담사한테 와서 이제 뭐하냐면 여러분한테 와서 수익률 30% 보장하겠습니다. 예? 몇 프로? 30% 보장한대. 수익률. 예? 그래서 이제 뭡니까? 여러분이 돈을 투자했는데 30%가 다운돼 버렸습니다. 예? 그러면 여러분이 가서 이제 뭡니까? 투자 상담사에 가지고 뭐랍니까? 보상해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증권거래법 52조에 보면은 투자 수익 보장 약정은 뭐라고? 무효라고 딱 되어 있습니다. 알겠죠? 그럼 여러분이 돈을 들고 증권회사 가가지고 증권에 투자를 한다고 하실 때 투자 상담사가 와가지고 투자 수익 보장 약정 해주겠다고 수익 보장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그거 뭐라고요? 무효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가 멱살 잡히고 이렇게 했습니다. 막 잡히고 하니까 지가 뭐랍니까? 증권거래법 52조에 의해서 뭐라고 이거는 무효다 이 말이에요. 강행법규를 위반한 놈이 스스로 무효를 정할 수가 있다. 이게 왜 이게 될까? 무슨 무효니까? 절대적 무효니까. 모든 사람이 무효를 주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강행법규를 위반한 사람, 여러분 생각할 때는 어떻게 됩니까? 이 나쁜 놈인데 이거 무효 주장하면 돼야 안 돼? 안 된다고 생각하겠지만 시험에 내면 어떻게 됩니까? 당한다는 거야. 강행법규를 위반한 사람도 그 약정이 무효라는 것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알겠어요? 이 판례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반드시 우리 기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밑에 가서요. 부당이득 반환의 문제입니다. 자, 일단은요, 강행법규 위반해가지고 무효됐다. 그럼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중개수수료 초과 부분 아까 했죠? 그럼 그걸 돌려줘야 돼, 안 돌려줘야 돼? 돌려줘야 됩니다. 부당이득 반환 청구할 수가 있는데, 근데 사회재수 위반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단 말이야. 그 내용이 그렇게 돼 있죠? 두 번째 줄하고 세 번째 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일단 강행법규 위반되면 무효가 돼서 줬던 거 돌려받을 수 있다. 알겠죠? 근데 전제 조건이 사회재수 위반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됐어요? 예, 그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탈법 행위가 있는데 시험에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근데 참고사항으로 한번 봅시다. 탈법 행위라는 게 뭐냐? 밑에 의만 보고 갑시다. 강행법규에 직접 위반되지 않으나 강행법규가 금지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위반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우회적으로 회피하기 수단으로 하는 걸 탈법행위라고 하는데 밑에 내용 그냥 참고사항 보시고 시험 나온 적 있다 없다? 없습니다. 참고 마세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옆에 가서 이제 사회질서 위반에 대한 내용인데 요거는 이제 별표 3개 놓으셔야 돼요. 37페이지에 별표 3개 놓으시고 매년 기출입니다. 매년 기출. 그래서 무조건 시험에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은 지금 상태가 별로 안 좋잖아요. 좀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쉽니다. 예.